닦고 있어요 지금. 네? 닦고 있어요. 닦고 씻고 있다고? 왜 제도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3이 아니라 중2더라고. 2008년부터니까. 2018년이요? 2028년. 네. 2028년이니까. 근데 그쯤 되면은 대학교 들어가는 숫자보다 외국이. 그렇죠. 지금도 대학이 많아요. 대학 정원 많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뭐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예. 조금 더 좋은 대학교 가면 수련 문 가까이 갔는데 이제 통합 시켜서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국립대 같은 경우는 거점 대학이라 그래서 몇 개 대학을 통합시켜 버려요. 왜냐면 저쪽에 장사가 안 되고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강원대, 거점대학, 충북대, 뭐 거점대학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확장시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이제 11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을 이제 논소술형으로 내신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제 수능에는 논소술형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신에 논소술형을 하는데 내신 등급이 지금 9등급이잖아요.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10%예요. 네, 지금 1등급이 4%거든요. 네. 근데 저희 때 1등급이 제가 생각하는 저희는 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19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데도 있어. 많을 때도 아니, 제가 19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1등급을 했지만. 근데 이제 5등급으로 바뀌면서 이제 절대평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중3은 재수하면 큰일 나요. 다 해야 되니까. 안 했던 걸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중2부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과정인데,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지금 내신을 따려고 서울에 있는 애들이 지방 학교로 이제 러시가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신을 따려고. 그래서 여기서 밀리겠다. 지방에서 서울 애들이. 예, 그래서 지금 뭐 남양주 이런 데로 찾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실제로 예, 그쪽 양서구로 그쪽 학교로 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양동고도 막 다 올렸네. 그러니까 양동고도 지금 애들이 축구하는 애들까지 해서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되면 지금은 정규 1등, 2등, 3등까지만 1, 2등급을, 정규 1등만 1등급이에요. 정규 1등만 1등급, 그리고 이제 3등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 2등급까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괜찮게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1등급 10%가 되면 3명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 학생 수가 더 많아지면 뭐 예를 들어서 러시가 이루어져서 한 50명 정도 와진다 그러면 5명이 이제 1등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평가 방법이 뭐냐? 그때 평가 방법이 논소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썩는데요. 논소술형은 절대평가.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안 섞을 수가 없거든. 왜냐면 상대평가가 꼭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과로서 상대평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입시 설명회 그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중2, 현재 이제 중2부터, 그렇게,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11월 달에 공청회 거쳐서 이제 11월 달에 올 결정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승자, 그 과목에서 최고의 승자는 국어래요. 국어가 통합형으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은메달이 수학이래요. 수학은 약간의 선택이 있거든. 근데 수학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든지 다 해야 되면 뭐가 떨어질까요?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선택했던 게 아니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목표가 그거예요. 고등학교 교육은, 그러니까 초중고의 고등은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 하거든요. 그 너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과정과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수능의 논소술형을 어차피 수능 지금 이제 2028년 애들도 논소술형을 수능에는 적용을 안 하겠대요. 근데 지향은 뭐냐? 앞으로 논소술형도 수능에도 적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뭐 아직 더 어리니까 수능에서도 논소술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수능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게 학교에서 내신에서 이게 적용되면 애들이 평소에 이제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연습을 평소에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소에 훈련이 되면 이게 수능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근데 평소에 이제 학교에서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또 사교육비가 장난 아니에요. 그럼 네. 책 읽고 글쓰기를 한다는 거는 책을 읽고 좀 요약해서 자기 생각도 좀 들어가고 좀 그걸 요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술형으로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서술형 문제를 몇 프로 내라 그랬거든요. 항상 서술형 문제를 옛날에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지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는 서술형으로 내라는 거예요. 100점 중에. 그럼 예를 들어서 5점짜리, 뭐 4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5점짜리에 서술형인데 핵심 언어가 들어가야 돼. 채점이 핵심어가 들어가 있냐. 문장이 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문장의 어떤 수준이 뭐 매끄럽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핵심어가 안 들어가면은 다 빵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뭐 어떤 선생님이 귀찮으면 20점짜리 그냥 딱 넣는 거예요. 뭐 30자로, 뭐 30자에서 50자로 써.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채점이 되게 힘들잖아요. 일일이 다 봐야 돼. 애들이 또 얼마나 악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제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글씨를 해독하지 않으면 빵점. 그리고 그때 펜글씨 교본이잖아요. 글씨 쓰기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 참석을 해봤지만, 예, 글씨를 그래도 보게 쓴 분은 고마워요, 제가. 감사해요. 근데 자기 개성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글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의자인지, 우자인지, 예? 이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이렇게 썼다 이거야. 이게 우자다 이거야. 이 개성인가? 뭐, 이런,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원래 논술에서도 채점할 때 그냥 빵점이에요. 해독이 불가능한데. 그리고 그거 해독할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채점할 때. 그래서 글씨도 정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명심모감 얘기할 때 똑바로 써라, 정확하게 써라, 빨리 쓸 생각하지 말아라, 천천히, 글씨를 천천히 써라. 그러니까 이제 이 논소술형을 준비할 때 사고력, 창의력 중요하지만 뭐냐면, 글씨가 어떤가. 예. 그래서 논술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붙는 이유가 있어요. 여학생들은 그래도 글씨를 이쁘게 쓰잖아요. 그 선생님이 되게 편하거든. 근데 남학생들은 막 악필로 쓰거든요. 그러면 다 제껴요, 다 제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서를 하고 또 독서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자꾸 이제 저희가 이제 독서하는 단계가 한 1000권이 애들이 이제 1000권이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2단계가 있어요. 지금 애들이 뭐 300권 이렇게 넘으면 이제 2단계 1000권이 넘어가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그리고 중학생 중1, 2, 3은 조금 좀 따로 내년에 따로 좀 지도할 건데 이제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이제 글쓰기 연습 글쓰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글을 쓰면서 이게 글쓰기가 익숙해져야 돼요. 편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어머니들 이렇게 보면 막 글쓰기 힘드시죠? 막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들이 먼저 하셔야죠. 일기가 좋을까요? 네? 일기? 일기 좋고요. 일기 쓰는 거 되게 좋은데, 일기는 이제 뭐 일기 쓰는 거 좋아요. 근데 일기에 항상 주제를 넣으라고 하세요, 주제. 예. 아이들한테 주제를, 오늘의 주제가 뭐지? 제목을, 항상 제목을 쓰라고 하세요, 제목을. 오늘의 제목이 뭐냐? 뭐, 오늘의 제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을 쓰고, 그 제목에 맞게 한번 써봐. 이렇게 가면은, 그 제목에 맞게 내가 하루를 구상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뭘 많이 시켰냐면, 신문 사설 보기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NIE라 그래서, 예, 뉴스페이퍼로, 왜냐면 사설이 서론 본론별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사설이 900자에서 1200자 딱 떨어지거든요. 너무 사설이 정치적이어서 쓰레기 글이 많아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이제 사설, 오피니언 칼럼 이런 것들 좀 길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애들한테 이제 써보게 하는 거죠. 그런 연습을 자꾸 우리가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저도 우리 어머니들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써봐야 돼요. 아니 그냥 예. 안 쓰고 애들 쓰라고 하면 예. 그러면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죠. 예. 티칭을 잘할 수 있는데. 네. 네. 근데 티칭은 잘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고충을 모르고 아이들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써봐야 돼. 써보고 그래서 보여줘야 돼. 야, 엄마 봐. 엄마도 지금 이게 첨삭 받고 있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요 1페이지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글쓰기는 이따가 하고 우리 9페이지부터 보게요. 9페이지부터. 자, 아공바인 9페이지. 자, 언어 지능이 공부 지능을 결정한다. 공교롭게도 이런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자, 2018년 교육부는 매우 의미 있는 학업 성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학생은 11.1%, 고교생의 10.4%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했다. 국어, 영어 과목에서도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여러분 되게 웃긴 건 서울대 애들을 이거 시험 봤어요. 학력, 그 기초학력. 근데 서울대 애들은 당연히 기초학력이 될 것 같죠? 미달됐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걔네들도 안 되나? 기능적인 거. 그렇죠. 수능의 기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초 학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와 똑같아요. 어떤 애가 체력이 있는데 전반적인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야만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걸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슬픈 그 비극이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골에 살면 이제 뭐죠? 특별 전형 있죠. 농어촌 전형. 그걸로 이제 가지 말라 그래요. 가서 못 따라갔죠, 대학교. 예. 그리고 차별 대우받아요. 알아요? 나중에 다 알아요. 알게 돼요. 예. 서로 다 알게 돼요. 예.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러면 나중에 그래서 너 실력으로 가. 농어촌 특별 전형 쓰지 말고 네 실력으로 가. 근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특별 전형으로 가는 애들 중에 20, 30%가 다 자퇴해요. 그만두거나. 그럼 자기도 나름대로 최고 학부에 왔는데 와서 이거 자기도 고생해서 왔는데 그 대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가면 실력이 드러나니까 실력이 딱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해갖고 이제 뭐죠 영어 원서 이거 한번 읽어봐 이러면 이제 못 읽으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이지만 사모님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원서 읽고 해석하라는데 쫙 읽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디 영국서 유학했어? 그 어디서 유학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한국 사람인데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아도 발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제 영어를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공부가 됐는데 와서 보면은 그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학교 공부 기능이 되니까 우리가 학원 가서 하는 게 그래요. 학원 가서 기능 훈련을 하는 기능사는 됐는데
전반적인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 독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기초학력 저하가 큰 문제를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이 엄청난 문제를 나라와 학원에 맡길 수 없는 노릇이다. 누구에게나 맡기거나 미룰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가정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자꾸만 불안에 떠는 이유는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기 때문이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자. 힘들지만 그게 가장 현명한 답이다. 먼저 하나 묻는다. 예전보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데 대체 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 학원과 학습지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아도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답은 간단하다. 수학을 보면 바로 국어를 떠올려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수학을 알기 위해 수학을 배우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뜻이다. 국어를 알아야 모든 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수학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의 반 이상은 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표현할 줄 아는 아이는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매우 잘 이해하며 오랜 기간 기억한다. 외울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모든 저항에서 자유를 얻는다. 한마디로 언어 지능은 공부 지능이다. 아이의 언어 지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할 때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기호로, 항상 기호로 쓰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은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답을 찾아내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애들이 익숙해지면 이게 수학이라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자 사과 하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사과 하나 있네 또 하나가 있네 그럼 사과가 몇 개가 될까?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답을 찾는 게 우리나라 방식이고 이제 사고를 유도하는 수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하죠. 자 하나가 있어 여기 사과 하나가 있는데 여기 사과 여기가 전체 세는 거 50개야. 그럼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 뭐 몇 개. 그다음에 여기 5개가 있네? 그리고 여기에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 전체가 뭐 60개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사과 배 몇 개 이렇게 조율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뭐 배가 뭐 30개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보면서 답을 탁탁 더하기 빼기 답을 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고, 거꾸로 요거를 보고, 요거를 이제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밑에다가. 자꾸 이렇게 서술형으로, 언어로. 언어를 자꾸 쓰면서, 수학도 자꾸만 언어가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모두가 뭐냐면 기호화된 언어예요. 기호화된 언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루트가 뭔지, 그 루트의 개념을 알면 되거든요. 그죠? 방정식이 그럼 x와 y가 뭔지. 그러니까 이 x가 y가 그냥 하나의 어떤 기호인데 이 뜻이 있거든. 이 뜻을 아이들한테 자꾸만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애들이 이게 이런 뜻이하고, 근데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오면 애들이 머리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언어 지능이 공부 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거를 아이들이 빨리 분석해냈는가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걸 개념 정리를 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죠. 낯설게 하기인데 이런 거예요. 유독 낯선 사람을 만날 때 활기가 넘치고 그 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낯선 거 좋아하세요? 낯선 거. 안 좋아요? 낯선 사람. 낯선 걸 좋아해야 된대요. 익숙한 거 좋아해요. 네. 사람이 원래 낯설면 불편하죠. 근데 낯선 사람을 만날 때 활기 넘치고 그 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의 인물이든 현실의 인물이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여러분, 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거를 즐길까요? 우리 지난번에 글 쓸 때도 막 보이더라고 그게. 두려움이나 막힘이 없어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표현력이 풍부한 거야.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저는 낯선 사람은 괜찮은데 불편한 사람은 불편하더라고요. 낯선 거는 그냥 처음 만난 사람 뭐 얘기하고 괜찮은데 그 몇 번 만났는데 이제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한 게 혹시 가시돋친 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불편한 거와 낯선 거 좀 다르긴 하죠.
자, 그래서 이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 자신감이 있는 거, 이 사람은. 그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를 매우 좋아한다.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은 처음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상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서로 방법과 지난 세월을 비교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언어 능력이 일제히 상대를 향해 질주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 생명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대상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낯선 것과 사람, 그리고 대상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가가서 알아가려는 태도가 언어 지능이 뛰어난 아이로 키우는데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낯선 곳에 좀 익숙하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제가 썼는데 모험심, 도전정신, 이게 창의적 지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우리 애들 중에 누구죠? 재현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설고 이런 거에 도전 정신 그리고 모험 정신 이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여기 다 여성분들인데 혹시 이렇게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제주도 이런 데 말고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집 식구들하고 가는 건 좋은데 혼자 예. 그 이제 저는 이제 막 무전 여행 막 속초 뭐 이런데 막 기차 타고 막 가서 막 구걸하고 아우 저희들이 무전 여행인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 갔을 때랑 또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굉장히 내가 여기 왔었지 뭐 이런. 그래 이제 익숙한 것에 되게 반가워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두려움이 있죠. 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 사실 이제 그 남성성이 좀 강하긴 한데 우리 그 이제 아이들 이제 우리 남학생 자녀를 둔 자녀들 부모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또 위험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게 보내야 걔네들이 하여튼 그게 배우는 게 엄청 많거든요. 예. 자꾸 이렇게 내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가지 마 그러면 그게 도리어 근데 어차피 애들은 다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 지식이 나오죠. 자, 의미 부여하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낯설게 하기예요. 언어의 기능을 키울 게. 의미 부여하기. 아무리 머리에 많은 지식을 쌓아도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아이가 있다. 아무리 배워도 배운 것을 세상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가 무엇을 묻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고 후회한다. 하지만 언어 감각이 높은 아이는 조금만 배워도 그것을 세상에 잘 활용한다. 언어 감각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연결해주는 가장 완벽한 통로이다. 아무리 좋은 연료가 있어도 연료를 엔진까지 연결하지 못하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연결을 돕는 것이 바로 언어 감각인데 남다른 언어 감각을 가진 아이들에겐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 근데 그 주성이가 언어 감각이 좀 뛰어난 것 같은데 표현하는 걸 보면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 갖고도 뻥튀기를 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사기꾼 되는 거야. 그렇죠. 사기꾼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되면 사기꾼이 되죠. 잘못되면 사기꾼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사람을 우리 아까 교육과정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통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 그것만. 근데 이거를 응용해서 다른 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그러니까 통섭이라고 하는 게 줄기란 뜻이거든요. 전체를 보고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창의적 사고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우리가 지혜라고도 해요. 지혜.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는 거, 이걸 이쪽 저쪽으로. 그 이제 제 선배 중에 한 선배가 자료를 방대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와, 내가 보면은 야, 형 이거 좀 줘 그러거든. 안 되면 먹으래. 그러면 내가 갈비 하나 살게. 그리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와요. 근데 저는 그 자료를
읽기 있는 자료를 한 5페이지 보면 그 뒤에 쭉 보면 이거 안 봐도 돼. 왜냐면 이게 요런 스타일로 돼 있구나. 근데 그 형님 그거를 준비하느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응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사용하는데 쓰거든요. 이제 제가 노는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해서 보니까 애들이 예전에는 노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요즘에는 놀이감을 모으는데 애들이 연연한다는 거예요. 딱지를 모으는데, 그러니까 소유욕이 있는 거지 그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놀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놀이.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그거를 애가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놀이인데 함께 놀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딱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에 뭘 모으는 거에 우리가 옛날에 우표 취미 이런 게 그게 자본주의 놀이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고 사유하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근데 애들이 노는 게 중요하네 사실은. 그 놀이로 그걸 내놓고 해야 되고 함께 놀이기엔 도구일 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석치기 하면 비석을 막 모아요? 아니 줄 서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를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도 방대하게 쌓아놓으면 내가 난 이런 자료가 있어. 난 너무너무 좋아. 근데 목사님 중에 설교 자료를 모아놓는 사람. 저 처음에 모았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다니 기가 막혀. 다 버려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를 재활용을 하잖아요. 편해요. 네. 시간도 들어가고 반복하면 또 좋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긴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통속, 그러니까 아이들이 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배워도 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만 배워도 응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놀이에요, 놀이. 함께 놀면 애들이 함께 놀 때 뭐라 해요? 야, 우리 이거 요렇게 놀아볼까? 요렇게 해볼까? 사실은 이제 옛날에 을지로교회 있을 때 독서스쿨 할 때는 요렇게 했어요. 거기는 여기처럼 운동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관에다가 책상 다 치워놓고 애들한테 자, 실내 야구를 게임 룰을 만들어봐. 그래서 신문지 너무 불쌍하게 놀았어요. 그래도 애들이 막 엄청 많이 왔는데 신문지 있죠. 신문지에다 탁구공 가지고 야구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원래 야구의 룰이 아니라 이 실내에서는 어떻게 야구를 하면 될까? 근데 그 실내에서도 우리 뭐도 한지 아세요? 골프도 했어요. 골프. 쓰레받기 있잖아요. 쓰레받기. 그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프. 골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못하는 게 없는 그 안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놀 때 애들이 뭐가 생기니까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거, 응용하는 거는 뭐냐면 애들이 자기가 신나서 뭔가를 할 때 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놀 때 생기는 거예요. 놀 때. 놀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공동체 놀이를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같이 놀면서 아이들이 응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공통적으로 그들이 자주 하는 표현은 의문문이며 의문문. 사물과 상황의 속에 관찰하는 말을 갖고 있다. 호기심은 곧 관찰과 연구로 이어진다. 그 자체가 바로 공부이다.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환경, 어떤 대상도 사소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자. 결합하기. 자, 영도 자신의 몸종에게는 평범해 보인다. 그죠? 어제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가는 정자애가 쉼터라는 거 아세요? 쉼터? 거기 물 갖다 놓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석공리? 네. 석공리 있는 분이 물을 맛있게 드셨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이따만 물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 1.5리터를 거기 안 들어가거든 이거. 1.5리터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컵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작은 게 필요한데 또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1.5리터 30개를 갖다 그걸 다시 가져가고 놓고 다시 따는 걸로 바꿔놓고 했는데 감사하죠. 감사하고 어제는 연예인이 왔다 갔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찾아봤어. 그러니까 진짜 영화 배우인가? 탤런트인가? 예.
자기 써놨더라고. 자기 여기 왔다 갔다고. 굳이 또 자기 배우라고 써놨더라고. 그래 내가 찾아봤죠. 배우더라고요. 네. 우리 연예인, 이렇게 아이돌, 그죠? 아이돌, 뭐 연예인, 우리가 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같이 다니는 매니저는 뭐예요? 그 인간이에요, 걔도. 뭐 방구 끼고 똥 싸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도 몸종이 평범해 보인다는 거. 이 프랑스 속담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해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담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거 같은가? 프랑스에서 자신감에 대한 속담으로 통한다. 영웅도 사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니 자신감을 갖고 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에 정한 의미일 뿐이다. 이 속담은 얼마든지 다른 의미로 연결할 수 있다. 이번엔 자신에게 묻자. 왜 영웅은 몸종에게 평범하게 보일까? 첫 질문이다. 현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질문해 보면서 원리를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 된다.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것이다. 위대한 것도 곁에서 자주 보면 익숙해진다. 그죠? 또 영웅은 없다. 그저 위대한 연기를 한 것뿐이다. 원래 탤런트들이 다 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만들어지는 거죠. 컨셉이잖아요. 또 거짓은 오래 갈 수 없다. 오직 진실만이 영원하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내 기준으로 그리 특별하지 않다. 생각을 완전히 비틀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 몸종인 이유는 위대한 영웅에게 위대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언가에 익숙해지지 마라. 위대한 것들로부터 멀어진다. 현재는 모두 과거의 결합이다. 결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뜻이다. 매우 다양한 것들이 무분별한 결합으로 하나가 만들어진다. 아이가 무엇을 보든 다양한 이유를 찾게 하자. 그리고 그 이유에 결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만들자. 그 결론이 틀려도 괜찮다. 어떤 현상과 가정에도 정답은 없기 때문이다. 현실이라는 존재는 오직 그것을 분해하고 결합하는 자의 몫이다. 그죠? 어떤 하나의 정의가 내려졌다면, 그죠? 어떤 하나가 정의가 딱 내려지면 그 정의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뭐죠? 명절 되면 명절 음식을 어떻게 해요? 그냥 찢어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먹어서 우리 취향에 만들어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현상을 아이들이 자꾸만 거꾸로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죠?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퓨전이라는 게 뭐예요? 퓨전에서 하이브리드, 퓨전, 이게 다 뭐예요? 결합이죠. 동양과 서양의 결합. 피자와 치킨. 치킨은 우리나라 건가요? 원래 프라이드 치킨이 있긴 있었죠, 외국에. 근데 그 우리나라의 맛은 못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엄청 맛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자꾸만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논술을 할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 2달에 한 번씩 애들한테 5,000원을 줘요, 다. 그래서 장을 봐오라 그래요. 5,000원 가지고. 그 장을 봐갖고 요리를 만들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나가서 애들이 사보니까 5,000원 갖고 사용 못 사요. 그때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엄마 마음 알았지. 엄마 마음 알겠지. 엄마들이 왜 싼데 찾는지 이제 알겠지.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대상을,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 뒤집어서 이제 바꿔보게 하는, 그런 거예요. 또, 공부란 종착지는 언어라는 터널을 건너야 한다. 왜 공부지는 말하는 언어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다. 언어와 공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언어라는 터널을 거치지 않으면 공부는 종착지로 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 꽤 좋은 속담이 많다. 다른 나라의 속담은 낯설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어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한국 속담과 뜻이 통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 같이 읽으면 그 의미를 내가 한 방식처럼 재구성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속담도 거의 나라마다 유사한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자, 넘겨볼게요. 페이지.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이렇게 물었어요. 넌 이렇게 뭘 모르냐? 그러면 어떻게? 몰라서 얼마나 좋아? 이제 알 일만 남았으니까. 그죠? 예. 너 이렇게 서투냐? 서툴러서 얼마나 좋아? 이제
익숙할 일만 남았으니. 자, 배운 게 아니라서 얼마나 무식하냐, 배운 게 아니라서 얼마나 좋아? 이제 깨달을 일만 남았으니.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공부에도 뭐가 필요하다? 서사가 있다, 서사. 예, 스토리. 왜, 우리, 막, 시중에 막 유튜브에 공부법 막 나오잖아요. 공부법. 여러 가지 공부. 나는 이렇게 해서 어딜 갔다, 나는 이렇게 해서 뭐 사법고시 됐다, 이렇게 해서 공부했다. 근데 사람마다 공부하는 게 틀려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긴 하죠. 그리고 정통이 있어요. 가장 정통. 공부의 가장 큰 정통이 뭐냐면 반복이죠, 반복. 예.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만큼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뭐예요? 집중이 필요하죠. 자. 이 공부에 이제 정통이 돼. 그 다음에 뭐 다 공부 틀려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있냐? 서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거, 저는 저도 학원 강사 출신인데 학원 강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애들한테. 예, 자기가 돈을 얼마 벌어. 그래서 모델이 되는데 자본주의의 열매로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이범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범? 과학 강사, 여러분, 같은 세대입니다. 이범. 이 사람은 이제 메가스터디 초기 멤버예요. 이범. 이제 서울대 4대 나왔는데 이 친구가 무료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학원 강사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신물을 느끼고 이제 사교육 없는 세상. 여러분 사교육 없는 세상. 사교육 비 때문에 그렇죠. 사교육 시간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 뭐예요? 학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자, 우리 아이들이 자, 왜 사교육이나 이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돈 쓰지, 시간 쓰지. 여러분 학원의 폐해가 뭐냐? 돈 쓰지, 시간 쓰지 또 뭔지 아세요? 갈등이 일어나요. 부모님하고. 왜 부모님은 뭐죠? 자본주의적 가치로 그 아이한테 대하거든요. 학원을 보내는 순간 자본주의적 가치로 아이들 대해요. 야, 너 학원비가 얼마야?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아이들과 부모와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사가 있어요, 서사. 스토리가 있는 거야. 왜 이지영이라고 하는 그 사탄 강사 있잖아요. 화장 아주 화려하게 하고 나와서 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못 살았대요.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세상을 감동시킬 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 독종이네? 그런 말을 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감동하는 거예요. 서사가 있기 때문에. 서사는 뭐예요? 그 사람만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뭐가 서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미영자매를 지난주 글쓰기에서 제가 장원으로 뽑았어요. 왜 그랬냐? 서사가 있더라고요. 글 내용에 어떤 서사가 있었냐면 어릴 때 얘기해도 되죠? 네. 어릴 때 애기들이 어릴 때 책을 읽혀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책을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었대요. 내가 읽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다. 서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책 하면 스토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에도 뭐가 필요하면 공부에도 결과가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어디 갔어? 그래서 몇 등 했어? 이걸로 가잖아요. 근데 모두 개인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죠. 다 뭐가 있어요? 서사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공부로 얼마나 투쟁을 했고, 얼마나 어떤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힘겨움이 있었고, 그런 서사가 있다는 거. 그 서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결과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뭐죠? 서사가 무시돼요. 야, 네가 그래서 네가 그거 해서 너가 지금 결과가 뭐야? 그러면 그 인생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시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강남 도곡동에 가면 아파트 이름 얘기해도 되나? 팰리스라고 있어요. 팰리스 아시죠? 타워 팰리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룹 가회 이런 걸 했었는데 형이 전교 1등 했어요. 강남에 전교 1등 하면 무조건 서울대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동생은 똑같은 학교인데 전교 4등이에요. 4등, 5등. 엄마가 야, 결과를 본 거예요. 너는 형과 똑같이 내가 다 했는데 너 형은 뭐야?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제가 이제 국어를 저희가 이제 보통 한 타임에 1시간 반을 하거든요. 1시간 반. 근데 그 반만 제가 2시간을 수업해 줬어요. 30분 동안 그 아이가 되게 이제 그 4명이 같이 하는데 그 아이가 되게 상처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제 이 내면을 조금 만져줬어요. 이제 에너지도 좀 주고. 근데 엄마가 전화 왔어요. 선생님, 왜 수업을 2시간씩이나 하시냐고. 그리고 30분은 수업 안 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에 많이 지쳐서 그렇다고. 근데 학원을 끊었어요. 제 가회를 끊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다른 친구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에 자살했어요. 어머. 얘가. 그래도 국어 가회 하러 갈 때 그 끈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신문에도 안 나고 뉴스도 안 났어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떨어졌어요? 네, 자살했죠. 그 장례식에를 제가 못 가겠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뭐라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장례식 하면 근데 그 어머니 이런 말 하기 좀 그래요. 싸대기를 때리고 싶었어요. 애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엄마는 모르고. 애는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강남의 전교 4등이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서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 부모가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 아이도 공부의 서사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인격적이어야 돼.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는, 너무 수고가 많다. 이런 되게 인격적이어야 되고, 그 서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네. 이거 말로 슬픈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자, 우리 앞에, 이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글 제가, 사진으로 또 개인적으로 줬는데, 김정숙 학생, 네. 김은정 학생, 네. 점수는 말 안 해주시라고. 점수는, 뭐였지? 은정점에. 옆에 있는 학생은 바로 숨기는데요, 내가 볼 때 아마. 어떻게 안경 안 쓰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도 안경을 벗어야겠다. 아니, 안경 안 쓰면 안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막 별표수도 있고. 임명자 새끼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가져왔어요? 여기. 그랬어요? 네. 우송색에다 그냥 까놓고 보내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예 그냥 풀어, 그냥.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2장의 생각하기 단계인데, 제가 밑에 썼죠. 태고, 또 태고. 태고가 뭐예요? 내 글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글을, 한번 쓰고, 그래서 초고는 글도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또 태고. 저도 책을 쓰면 저를 첨삭해주고 있는 전문 작가가 있으세요. MBC 저 작가 출신인데, 근데 이제 원래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료로 다 해줘서. 근데 이제 저도 웃겨요. 야, 내가 이런 걸 썼단 말이야? 그래요. 저도 황당한 부분에서 오타도 나고,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문맥, 중의적인 문맥, 비어,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양호해요. 예. 자, 태고. 글쓰기 과정은 구상, 글감 취재, 구성, 그리고 초고, 태고로 구성된다. 많은 작가들이 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문호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자, 어니스트 허밍웨이 유명한 작품 뭐죠? 네, 노인과 바다. 네. 고기 잡는다고 해서 그럼 고기 나중에 다, 예.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한대요.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라고 말하며 태고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태고를 통해 비문을 방지하고 글의 구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더 많이 고칠수록 더 나은 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태고 과정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까? 단순히 비문만 고치면 되는 것일까? 오늘은 나만의 태고 기준을 정해보았다. 자, 첫째, 항상 목적. 이거를 왜 쓰냐? 목적. 예. 파란색. 이 목적이 독자가 내 글을 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 내가 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글을 찾아 읽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그 마지막 이 페이지 마지막 문단은 뭐지? 제목 후킹, 낚아채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엄청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설교 제목을. 그러니까 이게 본문 내용이 좀 설교 제목을 한 어떨 때 10분 이상 고민할 때도 있어요. 10분 이상. 전체 주제를 담고, 그리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래. 그 주제를 다 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되게, 의미 있는. 오늘 새벽 기도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나도 봤는데. 인생이, 나도 해놓고, 찬송의 인생이 되어라. 뭐, 이라든지 뭐.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래서 제목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요. 예, 그 제목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으로 이제 낚아챈다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쓸 것. 네. 자, 파란색 볼게요. 3페이지. 이회수의 글쓰기 공중부양. 이 책도 좋아요. 제가 이회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가고,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이회수의. 네. 네, 저는 되게 좋아요. 제 취향이에요. 글이. 자, 이회수의 글쓰기 공중부양에서 구체적으로 쓰기를 강조하며, 여러분 이회수 얘기 한번 해줄까요? 이회수가 누구랑 결혼한지 아시죠? 모르세요? 미스 강원이랑 결혼했어요. 미스 강원. 여기 저번에 미스 양평들이신데, 이회수가 원래, 춘천교대 나왔어요. 춘천교대 중퇴. 그리고 학교에서 소사 알죠? 학교 수위 아저씨. 그걸 하다가 맨날 놀고 다니고, 옛날 다방. 지금 다방과 옛날 다방 좀 틀려요. 옛날 다방 문인들이 왔다 갔는데 거기서 맨날 놀고 몰고 죽돌이었어. 다방 죽돌이. 근데 이제 미스 강원하고 그 매니저가 딱 들어오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들어오더래. 천사가. 그래 가갖고 결혼하자 그랬대. 근데 진짜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결혼했어요. 둘이서 결혼하고 이제 이회수 뭐 고수라든지 내 삶속에 비 내리는 데라든지 벽옥 음악도라든지 글빨이 대단히 좋아요. 그러니까 글이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우리 글에서 묘사가 뛰어나면 글이 매력적으로 보여져요. 묘사가 뛰어나면 이런 거예요. 저기 사람이 있네. 근데 전봇대 아래에 긴 생머리에 안경을 쓴 한 여인이 우물쭈물 거기서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묘사를 잘하면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잘해야죠. 관찰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휘가 나와야 돼. 내가 아무리 관찰해도 이게 어휘가 없으면 그 여자 거기 있네. 그거밖에 더 되는 거죠. 그죠? 그 여자가 한 75kg 가량 되는 여인이 팔뚝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놈은 이러죠. 이회수의 글쓰기 공중부양에서 구체적으로 쓰기를 강조하며 단어에는 생어와 사어가 있다고 합니다. 죽은 말과 살아있는 말이 있대요.
그놈은 흉기로 자주 자해하는 습관이 있다 라는 문장보다 그놈은 뻑하면 해칼로 자기 배를 그어대는 습관이 있다 라는 문장, 비워졌어요. 뻑이라는 말이. 그런데 굉장히 리얼하죠. 또 형용사도 마찬가지다. 밑에 대명사와 이런저런 그러한 모호한 표현을 좀 더 자세한 표현이 좋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첨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일 그 지시어를 반복해서 쓸 때 그, 저, 이, 우리, 그리고 그래서 나, 우리 들어 가급적 빼야 돼. 이게 비매력적으로 보여요. 어차피 자기가 쓰는 글인데 그래서 동일한 말을 이제 언어의 경제학이라 해서 똑같은 말을 자주 쓰는 것보다는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이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파란색 두 번째 문제. 이 남자보다 전봇대 앞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 남자. 혹은 민수라는 표현이 훨씬 상상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또 묘사다. 자세한 묘사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은 글쓰기의 아리론이다. 원래 묘사는 뭐죠? 상상력을 제한시키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글에서는 묘사를 하면 그거를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긴 생머리. 여러분 긴 생머리 이러면 다 생각하는 게 틀려요. 응? 긴 생머리. 예, 또 뭐 단발머리. 또 뭐 큰 눈. 눈이 사람만 생각하는 눈이 다 틀리다고. 안경도 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묘사가 더 이렇게 상상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제목 작성 연습, 뭐 한 줄 읽기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거 보면 되고 이제 5페이지. 5페이지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얘기를 왜 했냐면 앞에 버리기가 있어. 버리기. 우리가 지금 버리기 연습하거든요. 버리기.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맨 먼저 과감하게 자기를 버려야 한다. 그래서 자기란 객체와 상대가 되는 주체로서 소중한 자아 개념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은 자신의 내부에 들어있는 새롭고 참된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고정관념. 밑줄 쳐볼까요? 고정관념, 선입견, 상식, 통념, 편견, 독선, 아집 등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철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색안경을 끼고 있대요. 색안경. 신만이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대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도 그래요. 외모를 보고도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예, 선입견. 여러분들이 저희에 대한 선입견이 뭐였습니까? 목사님. 부추 한 500평 지을 뻔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농부 뭐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다 선입견이 있대요. 자, 그래서 물론 아직 소화적 자기를 버리는 일에 생각하거나 글쓰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특히 고도의 학문 연구를 통해 문화적 창조를 성취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극단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은 자기 자신을 편협한 인물로 전락시켜버린다. 개방적이며 거시적인 생각과 안목으로 자기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드러내는 자기부정, 자혁신이야말로 자신을 성숙시키는 지혜이다. 사람은 가끔 마음을 비워야 하나니 마음을 비우겠다는 말은 하곤 한다. 사회 지도층으로 국가적 또는 공적으로 큰일 앞두고 사심을 버리겠다든가 소박하게 올바른 자아의 확립을 위해 부질없는 욕심을 절제하겠다는 의미로 쓰는 말일 것이다.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서나 개인적으로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나 인간의 마음을 비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는 일이 된다.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는 개구리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거울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물 안을 벗어나고 거울 뒤를 칠한 것을 벗겨내야만 세상에 폭넓게 볼 수 있다. 자기를 두텁게 에워싸고 있는 일상적 자기를 버려야만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나아가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박목월의 빈 컵이라는 시에서 빈 것은 빈 것으로 정결한 컵. 하지만 세상은 빈 것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아침에 나의 창조의 손이 장미를 꽂는다. 투명한 유리컵 중심부에 라고 했다. 이렇듯 창조를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가득 담을 커다란 빈 그릇을 마련해야 한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가장 먼저 나를 버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수량으로 될까요? 내가 고정관념 버리지. 안 돼요.
근데 무엇으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완전히 버리지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제일 좋은 건 경험이에요. 그 사람을 계속 경험하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모든 사람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번에 강형욱 대통령 뭐 이제 뉴스를 막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었네. 근데 또 반대가 또 따르면 어떻게 해요? 뭐 여기가 나쁜 애들이었네. 누가 맞는지 모르죠. 진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막 이어지는 것들만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부싸움하고 똑같아요. 이혼할 때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얘기 막 하면 그러네. 이쪽에서 얘기 막 하면 그러네. 왜? 상대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람을 볼 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지적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인격. 그 인격은 이렇게 뭐 자기가 수양해서 뭐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은 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심지어 저 어린아이에도 고민이 있다. 심지어 우리 강아지에게도 간식 한번 먹으려고 얼마나 주인한테 꼬리치고 그래요. 걔도 걔 나름대로 삶이 있다. 그게 뭐냐면 상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목사 되는 고생했잖아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도 고생의 과정을 거쳤고 신부님도 고생의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누가 탑을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서 그 우상이라고 막 가서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천박한 짓이에요. 그 탑을 쏠 때 그게 우상이든 아니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탑을 쏘는 사람은 나름대로 뭐가 있었겠어요? 정성이 있었겠죠? 그 정성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야 탑것은 거기 무너뜨리지 마. 그것도 그 사람이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정성이 들어간 거야. 성의가 들어간 거야. 마음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걸 우상숭배 이렇게 폄하시키지 말라고. 그럼 만약에 그게 정말 우상숭배 나쁜 거라면 그럼 뭐 하늘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내버려 둬. 내버려 두고 너나 잘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타부식 해서 스님 하지 않고 쓰 이렇게 하는데 그거 되게 천박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분 스님이에요. 신부님이에요. 또 불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불자님이세요. 왜? 그분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게 세련되고 그게 존중이고 그게 뭐예요? 자기 이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최고인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영웅은 없다? 영웅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이 되게 힘들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무능해? 무능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도 그 사람 삶에 서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 6페이지, 7페이지는 이 얘기예요. 6페이지, 7페이지. 자, 이제 요거는 뭐 요거는 그냥 제 들으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화면 나오나요? 키가 크죠, 지금? 조금 꽉 차요. 꽉 차죠. 아프신 것 같아요. 키가 자꾸 키가 커갖고 네 잠깐 올릴게요. 마지막인데. 됐어요. 이거 어쩔 수 없네. 자. 이거예요. 자, 꿀뚝 있어요, 꿀뚝. 꿀뚝 이렇게 있는데, 비웃는 거예요. 귀여우시다, 너무 자, 네? 오히려 더 작아. 우리가 잘라져 보면. 아까보다 더. 그랬어요? 네네네네. 됐습니까? 됐어요. 네네. 아유, 좋습니다. 예, PD로, 인정합니다. 네. 됐죠? 네. 자, 꿀뚝이 있어요, 꿀뚝. 꿀뚝 있어요. 우리 이거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그 난쟁이 소를 작은 공 혹시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에필로그에 꼴뚜기 이렇게 있어요. 꼴뚜기 두 개 있고 이제 두 사람이 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꼴뚜기에 들어갔어요. 꼴뚜기에 들어갔는데 자, B라는 사람의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씻는다고 그랬어요. 씻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묻었고 B라는 사람이 안 묻었어요. 그러면 B가 씻을까요? A가 씻을까요? B가 씻겠죠. 네. 뭐냐면 이제 항상 상대가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죠. 야, 너 지저분해. 자기도 지저분한 거를. 탈무드에 이 얘기가 나온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탈무드를 공부하고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유대인을 연구하려고 탈무드를 공부할 때니 그랬더니 A가 씻겠냐 안 씻겠냐 했더니 아닙니다. 뭐 B가 씻습니다 했더니 웃기지 마. A가 씻어.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또 묻었어요. 그래서 그럼 요번에 또 똑같이 대답해봐 그랬더니 그러면 아까 그 답대로 A가 씻어요 그랬더니 또 틀렸어야 됐대. 왜? 야, 어떻게 한 명만 들어가는데 한 명만 시커매지냐? 둘 다 시커매지지. 이게 사실 말장난이죠. 아무것도 아닌 말장난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타산지석이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상대방을 보고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못 돌아본대요. 상대방을 보고서. 이 말은 이거예요. 메비우스 띠, 이게 이제 메비우스 띠가 나오는데, 메비우스 띠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는 안이나 밖이나 어떻게 다 연결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삶은 다 뭐죠? 흐르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아유, 왜 저 사람 저랬어? 근데 그 삶이 내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에 이런 내용이나 이럴 때,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 항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독자가,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어떤 독자일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데, 이걸로 뭐냐면, 우리는 글을 쓸 때, 우리 아이들 논술, 제가 첨삭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머릿속 논술 글을 쓸 때가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막 써요. 자기 머릿속.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 김민아 자매님이 제가 김민아 자매님한테 뭐를 써서 줬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그거 잘 알죠? 그거 꼭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얘기했지? 우리 이렇게 쓴다고요. 글을. 그러니까 나는 다 알아. 나는 아니까 내가 아는 것만 쓰는 거야. 그런데 글은 뭐냐면 글은 저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현할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문소영 사모님. 이거 나중에 영상 볼라.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표현할 때 표현력에서 애들도 그래서 논술 시험 볼 때 교수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자세하게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못해. 우리 아이들이 뭘 설명할 때 엄마 글쎄 있잖아. 학교에서 걔 있지 걔가 있잖아. 그럼 걔가 누구야? 우리 반에 누구라는 이름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요렇게 생기는 애가 이런 일을 했어. 이게 이제 서사로 쭉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우리 글이 그렇다. 우리 글이 자기 이게 쭉 써 나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끝났는데요. 글쓰기의 장점과 어려움. 네.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그냥 이제 격주로 할게요. 네. 너무 어렵다고 해서.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